정은길 아나운서의 돈말글. 안녕하세요. 정은길입니다. 삶에 꼭 필요한 돈말글이란 주제를 책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 1일 1잔 돈습관입니다. 밥 먹듯 저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에요. 총 12명의 저자들이 각자 자신의 1일 1잔 돈습관을 담아 엮었습니다. 오늘은 그 저자들 중에서 황금호랑이라는 분을 모셨어요. 어릴 때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룬 자수성가형 고수, 슈퍼짠 30년 차를 자랑하는 저자와 직접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일 1잔 돈습관 저자 황금호랑이 최주영입니다. 네, 최주영 씨. 네. 왜 황금호랑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세요? 제가 지금 길고양이 2마리를 이제 입양을 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째 이름이 호랑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소극적이고 이제 겁이 많은 아이라 좀 대범하게 자라라고 호랑이라고 지었고, 저도 이제 호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기왕이면 골드가 좋지 않나 해서 앞에 황금자를 붙여서 황금호랑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닉네임이 참 잘 어울리는 게 슈퍼짠 생활을 보면 볼수록 이미 황금을 많이 읽어 놓으셨구나 싶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책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1일 1잔 돈습관이라는 책은 짠돌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회원들의 수기를 모아서 좋았던 수기를 담은 책, 12분의 수기를 담은 책입니다. 네, 그 12분의 수기 중에 오늘은 황금호랑이님의 이야기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슈퍼짠 생활 30년 차라는데, 아니 왜 이렇게 어려 보이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짠 생활을 했기에 30년 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슈퍼짠 생활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벌써 30년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30대 후반이고요. 짠 생활을 시작한 거는 7살, 8살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앞선 느낌이 있기는 한데, 엄마가 저희 언니랑 둘인데요. 양손에 저희를 붙잡으시고 함께 은행을 가서 통장을 개설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각각 2개를 개설해 주시면서 저희가 명절이나 보통 부모님 친구분들 오시면 용돈을 받잖아요. 90%는 1번 통장에 저금을 하고 10%는 2번 통장에 저금을 해서 1번은 출금은 하지 않고 저금만 하는 통장, 그리고 2번은 저금을 해뒀다가 저희가 돈이 필요하면 자유롭게 빼서 쓸 수 있는 통장, 그렇게 정해 주신 거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모여지는 걸 보면서 엄청 신기한 거예요. 돈을 가져다 줬는데 종이에다가 숫자를 찍어주네? 통장 정리를 한번 했는데 제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자인가요? 네. 그게 이자였어요. 네. 그때는 사실 얼마 안 됐죠. 뭐 20몇 원, 10몇 원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으로 계산하는 법에 재미를 들려서 산수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개설한 통장에 계속 돈을 꾸준히 넣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떻게 통장에 계속 저금을 할 수 있었나요? 동전을 줍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네, 처음에는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동전을 주어서 처음 든 생각은 이걸로 뭐 하지? 뭐 사 먹지? 했다가 순간 통장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쪼르르 달려가서 입금을 했죠. 그 구름다리라고 하죠. 놀이터. 거기에서 동전을 줍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주머니에 동전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며칠 전에 친구가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모래사장이나 어디나 그쪽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혼자 가기는 사실 너무 민망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언니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언니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책에 보니까 내가 그 짓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좀 단호하고 저랑 좀 달라서 사실 순간 고민했어요. 나가지 말까? 하다가 통장을 보니까 또 통장에 돈을 넣고 싶고 갔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른들도 계시고 저기 가서 뒤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저 아이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갈까? 그 고민을 한참을 하다가 쭈뼛쭈뼛 갔어요. 그랬더니 어른 한 분이 왜 그러냐고 좀 이상해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놀다가 동전을 떨어뜨린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냥 죽기에는 너무 민망해서. 그랬더니 같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들고 같이 찾아주셨는데 그날 찾은 게 동전이 금액은 생각이 안 나고 5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네랑 구름다리 밑이랑 철봉이랑 밑에서 놀 때는 꼭 동전을 다른 데서 빼놓고 놀아라. 동전이 잘 빠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기 가면 이제 동전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 동네에 학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쵸. 폐지 줍는 할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매번 마주쳤어요. 그 할머니랑. 네. 그래서 하루는 축 처져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얘기하시길래 울음이 터졌던 것 같아요. 오늘은 동전이 하나도 없다고, 길거리에 놀이터에도 없고, 그래서 내일 통장에 돈을 입금을 못한다고 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난 너가 사실 고아인 줄 알았다고. 맨날 동전을 주우러 다녀가지고. 엄마 아빠도 있는데 엄마 아빠는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다니냐고. 저는 그냥 놀러 갔다 오겠다고 하고 동전 주우러 다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나다니다가 병을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음료수 병을 하나 주셨어요. 그걸 팔면 돈이 된다고. 이걸 가지고 슈퍼에 가보면 동전을 바꿔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새로운 개척지가 생긴 거죠, 저에게는. 그땐 뭔가 개안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엄마한테 동전을 주우러 가서 이걸 통장에 입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통장에 돈이 늘어나면 엄마가 이거 무슨 돈인데 어디서 돈이 나서 이게 늘어나? 돈을 좀 잘 주어요. 이러고 만 거죠.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네. 그런데 병을 주울 때는 티가 나는 거예요. 가방을 우선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고 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도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넌 참 신기한 아이다. 우리가 용돈은 안 줘도 필요한 건 다 주는데 굳이 그거 돈 주어서 얼마 된다고. 저는 어린 시절은 그 기억밖에 없어요. 동전 줍고 병 주우러 다니고.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병을 주러 다니다가 한번 비를 엄청 많이 맞은 적이 있어요. 비를 맞고 몸살이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주워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한 땀 한 땀 모으는 게 용돈을 못 받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려고 했을 때 통장에 돈이 모자라니까 방법은 줍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억울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왜 용돈을 안 주냐. 나는 왜 돈을 구하려면 이렇게 나가서 스스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어머니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제 열나는 몸을 젖은 수건으로 쓸어주시면서 그래도 너는 부모 잘 만나서 따뜻한 집에서 깨끗한 옷 입고 따뜻한 밥을 양껏 먹으면서 살지 않느냐. 너 나이 때도 분명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 너는 잘 사는 친구들, 너보다 나은 친구들만 보고 너랑 비교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을 다 둘러봤을 때는 너도 충분히 행복한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둘러봤었던 것 같아요. 내 주위를. 네. 몰랐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옆분단에 저 친구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반에? 네. 옷이 우선은 늘 같았고 저희는 초등학교 때 급식을 했었거든요. 시범학교라서. 근데 급식을 늘 도와주고 배식을 그 전과라고 하죠. 늘
교사용을 표지를 씌워서 받아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봐왔지만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되게 일찍 철이 드셨네요. 병을 줍다가 철이 든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만족도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요? 용돈을 안 받고 저는 학원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유치원도 안 다녔고요. 유치원, 학원, 과외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받아봤고 자격증 공부를 할 때도 독학? 네, 다 독학으로. 어떻게 보면 더 저보다 잘 사는 친구들 용돈 받고 다 누리고 사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안 됐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안 됐지 않더라고요. 어. 저는 그러면서 저 스스로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친구들보다 더 먼저 돈 모으는 방법도 깨달았고 직장 생활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부터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는 그 전부터 했지만 직장 생활도 일찍 시작했고 뭐 물질적 지원도 없었지만 정신적인 방향 제시도 전혀 없었거든요. 부모님한테 뭔가 여쭤보면 네가 알아봤을 때는 어떤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럼 그대로 해봐. 맞는지 틀린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독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긴 했는데 지금 뒤돌아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부분을 다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립도 빨리 하고 네, 독립도 빨리 했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돈 관리를 일찌감치 시작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네. 그 책을 보니까 또 작가님만의 여러 가지 돈 관리 노하우가 있던데 어떻게 그 적은 그 월급으로 시작을 하는데 누구나가 그 적은 돈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 집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내 집 마련까지 가능했던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요. 네. 그 내가 알려주고 싶은 돈 관리 방법 좀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다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내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쵸. 되게 작게 느껴지고 이 돈 모아봤자 집도 못 살 거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라도 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00만 원씩 모아도 1년에 1200밖에 안 되고 네. 이자 얼마 붙지도 않을 거니까 2년 지나면 2400이고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받고 있는 돈이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은 아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첫 월급은 다 쓰고 그렇게 뭘 사요. 그쵸? 그렇게 나한테 자꾸 막 선물을 주고 선물 주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선물 주는 네네. 거예요? 좋은데 단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면 나는 5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자. 수입을. 네. 저는 월 수입을 실수령의 54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첫 월급이. 네, 첫 월급이. 근데 지금은 그거에 몇 배를 받아도 생활은 똑같아요. 첫 월급에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첫 월급의 물가 변동까지 감안해서 조금씩 변동을 하긴 하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받는 수입의 50%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200을 받는다라고 세팅하고 시작하는 거랑 내가 100을 받는다 하고 세팅하고 시작하는 거랑 시작할 때 딱 설정을 해놓으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받는 돈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가계부를 쓰라고 하는데 그 가계부는 사실 어느 항목에 얼마를 지출하는지를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알아야 어디서 줄여도 이건 정말 쓸데없이 괜히 샀다. 그런 거 정말 많아요. 예쁜 쓰레기. 네.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버리기도 아깝고 가지고 입산이 너무 짐되고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기분파이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교제비로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좋아요.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맨날 나만 기분 내요? 다른 분도 기분 내게 해주셔야죠. 나눠서 내자.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부분,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하려면 자기의 지출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로는 안 되고 한 2, 3개월 써보신 다음에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많을 거예요. 네. 카드 명세서만 봐도 어머 내가 이걸 언제 썼대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요즘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이나 주문을 하고 도착하면 뭔지 기억이 안 나신대요. 결제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까먹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습관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요. 기분 내시고 다음날 취소하시라고. 결제한 거를. 네. 네. 그런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며칠 동안 생각해보고 결제하게 하는 그런 팁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묵히는 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홈쇼핑. 그쵸. 지금 홈쇼핑을 사야 못 되니까. 묵혀요. 아니 그리고 인터넷 특가도 다음날 다시 가서 장바구니를 가보면 솔드아웃 돼 있는 경우도 많고 전날 있었던 할인 쿠폰 같은 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담아놓고 계속 검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을. 그러면 분명히 다른 데서 또 이벤트를 해요. 언젠가는. 저는 그게 3, 4일 안에 다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래서 옷을 하나 담아서 디자인이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보다 보니까 여기서 5,000원 더 할인하네?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서 특가를 하네? 꼭 사야 되면 계속 다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살까 말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더 할인되는 데를 찾으시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놓친 특가를 아쉬워할 필요는 없네요. 그쵸. 그리고 그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이미 사셨어요. 아. 그 정도 아쉬워했으면 이미 실행을 했고 그쵸. 고민하는 동안 특가를 놓쳤으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좀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신용카드 자르고 다음날 후회하고 다시 발급받고 이러는데 작가님 책을 보니까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쓰는 방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카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런 카드는 꼭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네. 저는 기본적으로 98% 이상 카드로 써요. 신용카드로. 이게 너무 좋은 게 직불카드는 지금 바로 출금되잖아요. 네. 신용카드는 보름이나 한 달 후에 출금되죠. 그럼 그 사이에 또 이자가 붙겠죠. 내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통장에, 보통예금 통장에 이자가 붙겠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별도로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제 지출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저는 사실 신용카드를 직불카드처럼 써요. 그러니까 오늘 결제를 신용카드를 하고 나면 그 내역의 금액을 결제 통장에 넣는 거죠. 아, 쓴 만큼을? 네. 직불카드처럼. 그날이 가기 전에 제가 지출을 하는 거죠. 제 네. 생활비 통장에서 결제 계좌로.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연체가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연체가 안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나중에 집을 사실 수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난 대출은 절대 안 받을 거야 라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근데 대출이 필요할 때 그 이력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신용카드를 제대로 쓴 이력이요. 그렇죠. 제대로 쓰고 연체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 받으셨을 때 이자율도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경차 유류 할인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라에서 유류세를 할인을 해주는 건데 주유를 하시면 리터당 일정 금액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연회비도 없고요. 이게 일반 신용카드 기능을 다 해요. 내 차만 주유가 가능하고요. 일반 가맹점에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쓰실 수 있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1주택당 차가 한 대만 있어야 되고 그 한 대가 경차일 때만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1인 가구에는 딱 적합한 카드일 그렇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원래 부모님이랑 함께 살 때도 부모님이 차가 없으셨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가능하고 4인 가족인데 아빠만 차가 있다. 근데 그 차가 경차다. 그럼 바로 신청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직장인이시면 이것도 물론 기준이 다르긴 한데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어요. 직장인 교육 코스도 이 카드를 통해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기준은 본인 근무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카드도 연회비가 없고요. 교육비 외에 다른 가맹점에서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혜택이 안 된다. 근데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라고 하실 때는 은행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어떤 혜택 40%, 어떤 혜택 20%, 어떤 혜택 80%니까 이 카드로 쓰세요. 연회비는 2만 원이에요. 이런 카드가 참 많은데
본인이 지출처가 많다면 그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만 굳이 그 할인을 받으려고 그 카드를 선택하시는 거는 마치 마트에서 1+1을 받으려고 2개를 사시는 거랑 동일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발급을 받으실 때 연회비 가장 저렴한 걸로 받으시되 국내용으로 발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은 연회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름 휴가 때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보통 요즘은 카드 발급이 엄청 빨리 돼서 한 보름 전이라도 해외 겸용으로 변환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연회비는 해당 월할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카드 사실 한 개만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는 게 카드를 안 쓰셔도 계속 카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연회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죠. 보통 분들은 통장 내역 잘 안 보시거든요. 속상하니까. 나가요. 너무 많잖아요. 마음 아프죠. 네, 잘 안 보시다 보니까 카드 관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과감히 해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라버리시지 말고 고객센터 전화해서 카드 해지를 요청을 하시면 이미 결제된 연회비도 월할 계산돼서 반환이 가능해요. 그 부분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용카드까지 좀 알뜰하게 쓰는 이유가 그 돈들을 다 모아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황호님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책에 보면 건물주가 아니어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는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책에 적었던 내용은 투자금이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 사실 집주인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서울에서 처음 자취생활을 할 때 거주했던 데가 노량진이었거든요. 네. 노량진이 직장인들보다는 학생들이 많고 고시생. 네, 고시생들이 많으시고 몇 평 안 되는 작은 고시원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잠만 자는 방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인데 학생들이 어차피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실제적으로 집에서 있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방을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방 하나를 쉐어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걸 듣고 나도 이걸 한번 하면 너무 괜찮겠다라고 해서 저는 큰 방에서 거주를 했는데 그 방을 반으로 나눠서 침대를 하나 더 두고 생활하는 형식으로 했었어요. 일종의 쉐어하우스 같은 거죠. 그때는 룸메이트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네. 개념이 방 하나를 같이 쓰면 룸메이트고요. 방은 따로 돼 있고 집을 같이 쓰면 하메라고 하우스메이트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제가 임차 계약을 단독으로 하고 제 마음대로 함께 계약을 해서 계약도 아니죠. 구두 계약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방이 3개짜리인 집을 구한 적이 있어요. 위치가 너무 괜찮고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여기는 참 방이 잘 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집을 계약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한 분은 학생이어서 거주지가 상관이 없었는데 한 분은 청약을 준비하고 계셔서 네. 서울에 꼭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대주로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세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넣겠다고 하길래 저도 주민센터에 갔죠. 갔더니 한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입주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집주인분께 동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언짢아 하실 것 같은데. 네,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 당시에 얘기됐던 부분도 아니고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그걸로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걸 아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살든 두 명이 살든 공과금은 제가 다 내는 거고 관리비도 몇 명이 살든 상관없는 관리비, 통관리비였기 때문에 처음에 그 집을 구할 때 여기는 4명, 5명 살아도 충분한 집이에요 라고 얘기를 듣고 집을 구해서 4명, 5명까지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소연할 때가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상도에 어긋나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도라는 게 맞는 게 제가 월세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긋나는구나. 연락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증금을 좀 올려서 재계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자 거주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 기준으로는 허가하겠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서 결국 주민센터 가서 제 전입신고까지 마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예 집을 구하게 되면 들어올 분이 없더라도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고 이게 너무 좋은 게 월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본관리비가 있잖아요. 그걸 나눠내니까. 그렇죠. 그게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는 돈이 하나도 없게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걸 나눠내면서. 네네. 근데 내가 집을 구한 값인 거죠. 일종의 수고비로 치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세로 구하거든요. 네. 저는 전세로 구하고 월세를 받으니까 직장인이 추가 수입으로 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거죠. 네. 단 무조건 집주인의 동의는 받으시고요. 제가 놓쳤던 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생활을 하진 않으시고 내가 구입한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내 집 마련을 하기까지의 부동산 과정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직장이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현장에서 행정직을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이동도 참 많고 지역별로 부동산 특색도 다 다르고 힘든 점이 사실 많았거든요. 네. 20대 후반에는 부모님이랑 잠깐 2년, 3년 같이 사는 기간에 모은 돈으로 갭 투자를 했었어요. 아파트를 5채를 사서. 이른 나이에 5채의 주인이. 네, 5채를 사서 그거를 이제 차차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이걸로 월세 수익을 받아야겠다. 제가 거주하지 않은 지방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관리인을 소개를 받아서 그분께 계약이나 세입자와의 조율이나 그런 거를 다 위임을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걸 갭 투자로 샀기 때문에 전세인 집 5채를 작은 가격을 투자를 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는 계약 도래가 됐을 때 월세로 돌려서 최종 5채를 월세를 받자.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받는 돈 외에 추가 수익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그걸 모아서 더 많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병을 줍던 소녀가 너무 커진 거죠. 그렇죠. 네. 병의 크기가 엄청 커진 거죠. 그쵸. 네. 근데 사실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보시고 하는 거죠. 하시지만 저는 공부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때는 갭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거기가 향후에 어떻게 오를 거다를 본 게 아니고 투자 카페가 있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 모이는 카페.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단지에 예를 들어서 3,000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전세가 2,800이다. 네. 그러면 차액 200에 취등록세, 수수료, 컨설팅비, 그 물건을 소개해 주시는 분 건에 대한 컨설팅비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세대당 총 투자 금액이 500, 600? 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갭투를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만데 전세가 얼마니까 내가 투자금이 얼마. 그렇게만 보고 갭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었죠. 저는 그 집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 지역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거는 선도 제대로 안 봐보고 결혼한 그런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개념도 몰랐고 위험성도 몰랐고 알려주는 분도 물론 없었고 갭 투자를 할 때 그 중개인께서 이거 집 이제 사는 거니까 청약통장 이제 못 써요. 그거 청약통장 털어서 집 하나 더 사요. 라고 해서 처음에 4채를 사려고 했다가 5채를 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집 갖고 계시더라도 청약통장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네, 몰라요. 요즘은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집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할 때가 있고 미분양 단지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끈이거든요. 저는 그걸 제 손으로 잘라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주택자거든요. 그래서 집이 없어질 경우에는 또 청약통장이 있으면 그걸 네, 활용할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내가 5채를 갭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중개인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나는 월세로 계약했지만 그 사람이 전세 계약을 해서 목돈을 갖고 튄 거고 네. 나는 어쨌든 집주인으로서 전세 계약한 사람한테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네. 그때 굉장히 현타라고 하나요? 정말 정신적인 데미지가 크셨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사실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모았던 돈이었어도 물론 아프긴 했겠지만 저는 그 돈이 초등학생 때부터 모았던 돈. 동전 줍고 병 팔고 해서 모았던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사기를 당한 다음에는 제 유년 시절이 다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네. 안 먹고 안 쓰고 아껴가지고 나는 이렇게 월세를 받고 살 거야 꿈에 부풀어서 공부도 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가 이제 사기를 당한 거니까. 그리고 그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좌절이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저는 뭔가를 늘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늘 뭔가를 하면 그냥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다 잘 됐었어요. 자격증도 얘기했지만 혼자 독학해서 한 번만에 무조건 다 땄고 한 번도 고배를 마셔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 사람들을 보기가 싫었어요. 사람들 목소리 듣는 것도 싫고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도 싫고 내가 이런 사기를 당해서 아프다는 걸 아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그때 교제했던 친구랑 저희 가족들 외에는 몰랐어요. 그런 사실을. 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들키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힘든 상태야 라는 걸 들키는 게 너무 싫어서 평소 때보다 더 밝게 웃고 다니고 평소 때보다 출근을 더 일찍 하고 그런 식으로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공병을 줍는 마음으로 저축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구입을 네. 이뤄내신 건데. 네, 사실 처음에 그렇게 갭 투자 실패를 하고 나서는 나는 부동산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좌절에 있는 동안 사람을 안 만나니까 도서관에서 살았거든요. 네. 퇴근하면 도서관 가고 주말에 도서관 가고 책 읽고 계속 책 읽고 봉사활동 다니고 또 책 읽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많이 어리석었구나. 경제책도 많이 읽었고요. 부동산 책도 많이 읽고 이런저런 이겨낸 사람들 책도 많이 읽고 네.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든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둔했던 게 아무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결정을 네, 하다 혼자 보니까. 결정하고 진행하고 이랬던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맞나? 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옆에서 좀 위험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책임은 어차피 내가 지는 건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해볼게. 내가 부딪히고 아니면 말지 그런 게 너무 팽배했던 거예요. 하물며 부동산이 전세 월세 개념도 사실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갭 투자라는 용어를 만났을 때 신세계였고 그래서 너무 신나서 불나방처럼 덤벼들었던 거죠. 아니 몇백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 된 건데 거죠. 증서가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쳐도 제 이름이 나오는. 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무너졌던 기간 동안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제 개념을 두 번째로 눈 뜬 거죠. 어릴 때 통장으로 인해서 경제 개념을 1차적으로 눈을 떴다면 두 번째로는 고배를 마신 다음에 저를 다잡고 그러면서 다시 부동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무수한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집을 다시 사야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돈이 얼마 없었던 거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외에는. 그리고 많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생활 패턴도 많이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산티크를 할 때는 엄청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네. 이런 쿠폰도 이런 할인, 이런 이벤트 다 챙기고 통장도 막 나누고. 근데 무너졌을 때는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관심이 없어요. 이걸 다시 쪼개고 할 네. 의지가 없는 거죠. 얼마가 들어오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그것도 관심이 없고 저는 어차피 신용카드를 쓰고 있으니까 연회비가 없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결제 통장만 바꿔두는 거죠. 이 통장에서 그냥 빠지겠지. 그렇게 살고 멍하게 있다가 이건 아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게 되고 그러면 이 집을 살려면 몇 년이 지날 테고 그러면 이 집은 그때쯤이면 이 금액으로 또 올라갈 테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앞서 계산을 하면서 다시 모아야겠다. 그리고 통장 쪼개기를 다시 시작했죠.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해서 재테크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재테크 계획이 궁금해요. 금액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갖고 싶은 건 건물이고요. 네. 많이 내 꿈이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네. 왜냐하면 그게 꿈일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을 다니지만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저는 회사 부도까지도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늘 지금 생활은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제 집이 있더라도. 그래서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경제 뉴스나 책도 많이 읽고요. 어차피 경제와 부동산은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대출 정보 바뀌는 거 그런 것도 계속 보고 있고 이미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에 2군데 더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부를 계속하면서 부동산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준공하고 등기하고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돼서 그거를 위한 투자처를 계속 더 알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계속 월급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네, 지금도 월급의 50%만 쓰고 그 50% 중에서도 아낄 수 있는 건 앱테크로 아끼고 아낄 수 있는 부분 아끼고 덜 쓸 수 있는 부분 덜 쓰고 현명하게 지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 그렇게 돈을 열심히 어릴 때부터 모았다가 한번 잃어도 봤다가 멋모르고 투자도 해봤다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축을 하면서 뭔가 새롭게 도모를 하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되게 좋았거든요. 꼭 저의 젊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한짠 순위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소소한 월급으로 하지만 나는 소소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걸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걸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은길의 돈말글. 오늘은 꿈을 위해 효율적으로 돈을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1일 1잔 돈 습관과 함께 했습니다. 정은길의 돈말글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